카드 사이에서 약봉지가 나왔을 때 나는 소파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발기부전 치료제. 그 글자를 읽는 순간 TV 소리가 귀에서 멀어졌다. 약봉지를 다시 끼워 넣었는데 손끝이 계속 미끄러져 3번을 다시 했다. 욕실 들어가면서 휴대폰 잠갔지. 오늘도, 어제도, 그 전날도 다 그랬어. 탐정단에 30만 원 송금하고 나서야 손이 멈췄다. 블랙박스에 회사, 집, 마트뿐인데 가슴이 더 무거워지는 건 왜인가? 샤워하러 들어가며 휴대폰을 식탁에 뒤집어 놓았고 화면은 바닥을 향했다. 딸 방 책장 위에 홈캠을 올리고 각도를 문 쪽으로 맞췄다. 화면 속에서 딸 방문이 조심히 닫히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우리 딸한테 받아쓰기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었단 말인가? 저녁 8시 부엌 싱크대 앞에서 남편 셔츠 주머니를 하나씩 뒤집어 빨래를 분류하고 있었다. 흰 셔츠, 줄무늬 셔츠, 면티 순서로 바구니에 담다가 주머니 안에서 지갑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지갑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로 걸어갔다. 카드 몇 장을 정리하려고 지갑을 펼쳤는데 카드 사이에 작게 접힌 종이 같은 게 끼어 있었다. 처음엔 영수증인 줄 알았다. 손끝으로 꺼내 펼쳐보는데 질감이 달랐다. 약봉지였다. 작고 흰 봉지였는데 거기 찍힌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발기부전 치료제. 그 4글자가 소파 등받이에 새겨지는 것 같았고 TV 소리만 귀에서 점점 멀어졌다. 앵커가 날씨를 읽고 있었다.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약봉지를 다시 카드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다. 1번, 2번, 3번. 3번을 다시 끼워 넣고 나서야 지갑을 덮었다. 마치 내 체면이 종이처럼 젖어드는 느낌이었다.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남편이 이 약을 왜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봤다. 의사한테 처방받은 약일 수도 있다. 오래된 지병이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늘어놓았는데 그래도 가슴이 가라앉지 않았다. 처방전이 없었다. 약봉지 안에 약만 있었다. 어디 병원에서 받은 건지, 언제 받은 건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지갑을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손이 멈칫했다. 여보, 저녁 뭐야? 오늘 좀 피곤한데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될까?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일찍 자고 싶어. 냉장고에 어제 끓인 된장찌개 있어요. 데워줄게요. 밥은 솥에 있고. 그럼 됐어. 나 먼저 씻을게. 욕실 비어 있지? 네, 쓰세요.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갔다. 문이 닫히고 잠금 소리가 났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오늘 처음 들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욕실 문을 잠그기 시작한 게 1달 됐는지 2달 됐는지 몰랐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욕실에서 혼자 전화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지갑 속 약봉지를 본 뒤였으니까. 엄마, 내일 선생님 몇 시에 와? 오늘 받아쓰기 연습 다 끝냈는데 확인해 줄 수 있어? 어려운 단어도 다 외웠어. 오전 10시에 오실 거야. 공책 가져와 봐. 엄마가 확인해 줄게. 엄마, 나 이번엔 진짜 다 맞을 것 같아.
어제 3번씩 다 썼거든. 선생님이 반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손이 기억하게 해야 한대. 그래, 잘했네. 공책 가져와 봐. 다 맞네. 잘했어. 이제 밥 먹고 씻어야지. 엄마,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영어도 같이 봐줄 수 있대. 영어도 배우면 안 될까? 친구들도 다 영어 학원 다닌대. 생각해 볼게. 일단 밥부터 먹자. 아빠 욕실 나오면 너 들어가야 해. 딸이 방으로 달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된장찌개를 올렸다. 냄비 뚜껑을 덮고 불을 켜는 손이 조금 떨렸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다. 나 밥 먹고 좀 쉬어야겠다. 요즘 피로가 잘 안 풀려. 나이가 드나 봐.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많이 피곤해요. 요즘 야근이 잦더니 밥 먼저 먹어요. 찌개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요즘 거래처 일이 좀 복잡해서 내일도 저녁에 미팅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해두는 거야.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밥 먹어요. 남편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크게 났고 나는 그 소리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잘 되지 않았다. 저녁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소파 끝까지 닿았고 집안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냄비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났고 딸이 방에서 혼자 뭔가를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나만 빼고.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든 뒤 나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딸방 불도 꺼지고 집안 어느 방에도 소리가 없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부엌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휴대폰을 꺼내 탐정단을 검색했다. 화면에 여러 업체가 떴고 후기가 많은 곳 하나를 골라 번호를 저장했다. 저장하는 손이 멈칫했다. 이걸 저장하면 나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였다.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저장을 눌렀다. 화면을 껐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을 봤다. 흰 천장이 조명 불빛에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내가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쓸데없이 의심이 많아지는 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약봉지 글자가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오전 딸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나섰다. 동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손이 차가웠다. 바깥에서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평범하게 걷고 있었다. 저장해둔 탐정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받았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천천히 말했다. 남편 촬영 동선 조회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절차를 설명했다. 차량 번호, 평소 동선, 의뢰 기간, 비용. 나는 메모지에 받아 적으면서 네 하고 짧게 대답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비용이 생각보다 컸다. 기본 착수금 50만 원. 블랙박스 메모리 확인과 카드 내역 분석은 별도라고 했다. 나는 잠깐 침묵했다가 진행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나도 몰랐던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카페 창밖을 봤다.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연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들 평범한 오전이었다. 나만 이 자리에서 남편 차 번호와 퇴근 시간을 메모지에 적어 탐정단에 넘겼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미 식어 있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다.
딸 간식거리를 샀다. 과자 한 봉지, 요구르트 2개. 계산하면서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손이 지갑에 닿는 순간 약봉지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지갑을 가방 깊이 넣었다. 집에 들어오니 냉장고에 딸 방문교사 일정표가 붙어 있었다. 오늘 오후 2시 수학, 받아쓰기. 필기체로 정갈하게 쓴 글씨였다. 나는 그 일정표를 손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냉장고에서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 방문교사가 처음 온 게 지난 봄이었다. 딸이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먼저 알아봤다. 좋은 선생님 있다고 친구 소개라고 했다. 나는 그때 고마웠다. 남편이 아이 교육에 신경 써준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 기억이 다르게 읽혔다. 남편이 먼저 알아봤다는 것, 친구 소개라고 했다는 것, 그 친구가 누구인지 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성실하고 꼼꼼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나는 부엌 바닥을 내려다보며 그 기억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점심을 차렸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그릇에 담고 밥을 솥에서 퍼냈다. 혼자 먹는 점심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반 그릇만 먹었다. 나머지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엄마, 나 왔어.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공책 보더니 글씨가 예쁘다고 했어. 받아쓰기 연습한 거 티가 난대. 짝꿍이 부러워했어. 잘했네. 손 씻고 간식 먹어. 오늘 방문 선생님 2시에 오신다. 알아. 나 준비됐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오늘은 어려운 거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조금 긴장되기는 해. 그래도 다 외웠으니까 괜찮겠지? 긴장하지 마. 모르는 거 나오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손 먼저 씻고 간식 먹어. 2시가 되기 10분 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숨을 한 번 내쉬었다.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는 연습을 오전 내내 했다. 거울 앞에서도 한 번 해봤다. 잘 되는지 몰랐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던데요. 저 우산 챙겨왔어요. 오후에 비 온다고 해서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딸이 오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받아쓰기 다 외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했네요. 오늘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비됐죠, 우리 친구? 네, 선생님. 저 다 외웠어요. 3번씩 다 썼어요. 손이 기억한대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 받아쓰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갈게요. 혹시 음료 나중에 주시면 돼요. 네, 편하게 쓰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딸 방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봤다. 방 안에서 방문교사 목소리가 들렸다. 자, 받아쓰기 시작할게요. 잘 들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오늘 처음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고 딸방에서는 방문교사가 단어를 읽어주는 소리가 났다. 두 소리가 겹쳤다. 나는 어느 쪽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주전자 손잡이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약봉제 하나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탐정단에 50만 원을 보내고 남편 차를 추적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건가? 스스로한테 물으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다. 남편은 오래된 지병이 있을 수도 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일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머릿속에 늘어놓았다. 그런데 왜 처방전이 없었을까? 왜 지갑에 숨겨두었을까? 어머님, 오늘 수업 잘 끝났어요. 우리 친구 오늘 받아쓰기 거의 다 맞았어요. 한 개 틀렸는데 발음이 비슷한 거라서 다음엔 다 맞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줘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차 한 잔 드세요. 앉아서 쉬었다 가세요. 감사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올 때 천천히 마실게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수학 쪽도 슬슬 진도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어요. 다음 주에 봬요. 조심해서 가세요. 방문 교사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문이 완전히 닫힌 걸 확인하고 나서야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차가 식어 있었다. 마신 기억이 없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다. 엄마, 나 오늘 한 개밖에 안 틀렸어. 선생님이 다음엔 다 맞을 거래. 나 잘하고 있지?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래, 잘하고 있어. 다음엔 다 맞아봐.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영어도 같이 봐줄 수 있대. 엄마, 영어도 선생님한테 배우면 안 될까? 선생님이 영어도 잘 가르친다고 했어. 생각해 볼게. 일단 들어가서 손 씻어. 딸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싱크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다. 힘이 들어갔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귀에 남았다. 딸이 그 선생님을 얼마나 따르는지 오늘 처음 무겁게 느껴졌다. 저녁 6시, 탐정단에서 문자가 왔다. 의뢰 접수 완료. 차량 번호 확인 후 내일부터 착수 예정입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지웠다. 증거가 없으면 내가 혼자 예민한 것이 된다. 증거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던 삶이 달라진다. 나 왔어. 오늘도 좀 늦었네. 밥은 있어? 있어요. 데워줄게요. 먼저 씻고 나와요. 응, 나 욕실 먼저 쓸게. 오늘 회의가 길었어. 거래처가 자꾸 조건을 바꿔서 골치야.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며 문을 잠갔다. 휴대폰은 손에 들고 있었다. 나는 냄비에 불을 켜면서 그 소리를 들었다. 자물쇠 걸리는 소리. 오늘도 어제와 같았다. 오늘 하루 내내 아무 일 없는 얼굴을 유지했다. 방문교사 앞에서도, 딸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그 얼굴을 하루 종일 쓰고 나니 뺨이 뻣뻣한 것 같았다.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탐정단이 내일부터 차량을 추적한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하고 카드 내역을 뽑아볼 것이다. 나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척 살아야 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랐다. 밤 10시 땔방 불이 꺼졌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물소리를 크게 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손을 움직였다. 나 먼저 잘게. 피곤해서. 불 끄고 들어와. 네, 먼저 자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나만 남았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부엌에 서서 나는 오늘 탐정단에 보낸 돈이 50만 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했다. 그 돈이 헛된 돈이 되기를 바랐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남편 동선이 회사와 집 사이에서만 맴돌기를, 카드 내역에서 설명 안 되는 게 없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내가 쓸데없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게 더 나았다. 그렇게 되면 하지만 욕실문 잠금 소리가 자꾸 귀에 걸렸다. 설마 라는 말을 혼자 되풀이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차가웠다. 남편 셔츠가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엌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에 붙은 방문교사 일정표가 희미하게 보였다. 다음 주 같은 시간. 나는 그 일정표를 내일 아침에 다시 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이 집 천장을 이렇게 오래 본 적이 없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탐정단이 움직인다. 모레쯤이면 첫 번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나는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딸 간식을 챙겨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평범한 척 하는 것과 진짜 평범한 것은 다르다. 나는 그 차이를 오늘 처음 몸으로 알았다.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진짜 평범했다. 챕터 2, 46에서 72장. 오후 2시 탐정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색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형광등이 밝고 차가웠다. 생각보다 좁고 평범한 공간이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의뢰하는 거구나 싶었다. 나도 그중 하나가 됐다. 담당자가 맞은편에 앉으며 의뢰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남편 차량 번호, 평소 퇴근 시간,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 위치, 거래처 이름까지 적어온 것이었다. 집에서 2번 확인하고 나온 메모지였다. 남편 차량 번호는 이거고요. 평소 퇴근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예요. 주유소는 집 근처 2군데를 주로 써요. 가끔 야근하면 9시 넘어서 올 때도 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랑 카드 내역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동 동선도 전부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데 사흘에서 닷새 정도 걸립니다. 그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비워놓았다. 절차대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절차가 있는 일이 됐다는 게 낯설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나는 평범한 주부였다.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복도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다. 남편 차가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고 그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다. 버튼을 누른 손이 차가웠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며칠 뒤 오전 탐정단에서 연락이 왔다. 확인된 내용 공유 드릴게요. 차량 가져오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출근한 뒤 차키를 챙겨서 약속된 주차장으로 갔다. 걸어가는 내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차 안 조수석에 담당자와 나란히 앉아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다. 회사 주차장, 퇴근길 도로, 집 앞 골목, 마트 주차장. 그게 전부였다. 화면을 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뭔가 나오기를 바랐는지 아무것도 없기를 바랐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 담당자가 이동 동선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사와 집, 마트가 전부입니다. 확인된 기간 안에서는 이탈 동선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특이사항 없음. 그 말이 안도가 아니라 공허로 내려앉았다. 빈 그릇처럼. 카드 내역도 다르지 않았다. 주유소, 약국, 식당, 편의점. 설명이 되는 것들 뿐이었다. 약국이 눈에 걸렸지만 담당자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에요. 이상한 내역 아닙니다. 라고 했다. 현재까지는 의심할 만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목이 잠겼다.
속이 비는 느낌이었다. 내가 사람 하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나? 50만 원을 쓰고 남편 차키를 챙겨 주차장까지 나와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고 있나?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그 죄책감 바로 옆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함께 있었다. 담당자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지 결정해 주세요. 추가 기간 연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 나는 잠깐 침묵했다가 좀 더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증거를 기다리는 건지, 없다는 확인을 기다리는 건지.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하늘을 봤다. 구름이 많았고 바람이 불었다. 결과가 없다는 게 이렇게 허탈한 건지 몰랐다. 뭔가 나오면 무너질 것 같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공허한 것이었다. 어느 쪽도 끝이 아니었다.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수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회사, 집, 마트, 그게 정말 전부인 사람이 지갑 속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숨겨두는가. 냉장고 문을 닫은 게 언제인지도 몰랐다. 남편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탐정단에 의뢰한 걸 눈치챈 건 아닐까? 그래서 동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블랙박스가 깨끗한 게 오히려 증거가 됐다. 나는 그 생각을 억지로 멈췄다. 여보, 나 오늘 저녁 거래처 회식 있어. 좀 늦을 것 같은데 미리 먹고 있어. 기다리지 말고. 11시 넘을 수도 있어. 어느 거래처예요? 지난번에 말한 거기 계약 마무리 단계라서 자리를 만든 거야. 오래 걸릴 것 같아. 늦으면 연락할게. 알겠어요. 남편이 현관을 나섰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탐정단에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거래처 회식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소파에 뒤집어 놓았다. 화면이 바닥을 향했다. 남편처럼. 엄마, 아빠, 오늘 저녁 없어? 그럼 나랑 둘이 먹는 거야? 나,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었어. 학교 급식이랑 달라, 엄마 거는. 그래, 오늘 둘이 먹자. 엄마가 끓여줄게. 손 씻고 와. 응,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풀었거든. 나머지 정리 방법 알려줬는데 그게 진짜 편했어. 다음 주에 결과 나오면 알려줄게. 잘했네. 결과 나오면 엄마한테 먼저 말해줘. 어서 손 씻어.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는 부엌에 서서 김치통을 꺼냈다. 손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탐정단 담당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건지. 냄비를 불 위에 올리면서 생각했다. 냄비에서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났다. 증거가 없으면 내가 틀린 것이다. 내가 예민한 것이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맞다고 해서 지갑 속 약봉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 약봉지는 분명히 있었다. 내 손으로 만졌다. 3번이나 끼워 넣었다. 손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엄마, 선생님이 다음 주에 심화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 했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고 싶어. 선생님이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 그래, 해봐.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모르는 거 그냥 넘기면 안 돼. 응, 선생님이 모르면 꼭 물어보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도 그렇게 말하잖아. 선생님이랑 엄마랑 똑같은 말해. 그래, 찌개 다 됐다. 밥 먹자.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아이가 학교 얘기를 했고 나는 맞장구를 쳤다. 손은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이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밤 10시 남편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현관에서부터 났다. 나 왔어 하고 말했다. 나는 부엌에서 네, 씻고 자요 하고 대답했다. 평범한 대화였다. 나는 그 평범함이 오늘 제일 낯설었다.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것이었다. 나 좀 피곤해. 샤워하고 바로 잘게. 오늘 자리가 길었어. 거래처 사람들이 2차까지 가자고 해서 늦었어. 알겠어요. 물 한 잔 식탁에 놓아뒀어요. 이 차는 어디 갔어요? 근처 노래방. 별로 가고 싶진 않았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어. 나 씻을게. 피곤해 죽겠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화면이 바닥을 향했다. 나는 그 장면을 부엌에서 봤다. 욕실 문이 닫히고 잠금 소리가 났다. 아무것도 없다는 탐정단 결과가 머릿속에서 다시 흔들렸다. 노래방이라고 했다. 확인이 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뒤집어 놓은 휴대폰이 식탁 위에 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치면서 손이 멈칫했다. 집지 않았다. 집으면 안 됐다. 집을 수도 없었다. 나는 그냥 그 옆을 지나쳐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다.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없었다. 카드 내역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회식 장소도 모른다. 노래방이라는 말 한마디뿐이다. 그런데 욕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는가? 나는 그 질문을 소파에 앉아 혼자 되풀이했다. 내가 집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다. 탐정단 담당자가 집안은 저희 쪽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집안은 못 본다. 그 말이 자꾸 걸렸다. 집안을 확인하는 건 나밖에 없었다. 그 생각이 자꾸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딸을 학교에 보내고 딸방 콘센트 정리를 시작했다. 책상 옆 바닥에 코드가 엉켜 있었고 그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다. 작은 전단지였다. 딸이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몰랐다. 홈캠 광고였다. 전단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아이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으면 집안에 카메라를 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스스로 놀랐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방문교사와 단둘이 있는 딸을 확인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을 넘는 게 아닌 것도 같았다. 홈캠을 단다는 건 감시다. 남편을 감시하는 거다. 부부 사이에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전단지를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손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딸 방 책장 위를 봤다. 문이 잘 보이는 각도였다. 엄마, 내 방 청소해줘. 선생님이 다음 주에 교재 새로 가져온대. 두꺼운 거라서 자리 만들어야 해. 책상 위 공책들 선반에 넣어줘. 그래, 엄마가 해줄게. 교재 얼마나 두꺼운 거야? 선생님이 사진 보내줬는데 두꺼워. 수학이랑 영어 같이 들어있는 거래. 선생님이 이번 학기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했어. 딸방에 들어가서 책상을 정리했다. 공책을 선반에 올리고 교재 자리를 만들었다. 책장 위를 닦으면서 각도를 봤다. 문이 잘 보이는 위치였다. 손이 멈췄다. 나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다. 밀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 방을 나오면서 문틈으로 딸방을 다시 봤다.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저기서 보내는지 생각했다. 방문교사와 둘이 저 방에서 문을 닫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소개한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떠올랐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홈캠 전단지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아이를 지킨다는 명분, 감시와 보호 사이, 그 두 단어 사이에서 손이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탐정단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블랙박스도 받고, 카드 내역도 받고, 동선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집안이었다. 집안을 확인하는 건 나밖에 없었다. 그 결론이 식탁 위에 놓인 홈캠 전단지와 겹쳤다. 탐정단에 전화했다. 혹시 집안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자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집안은 저희 쪽에서는 어렵습니다. 개인 공간이라 의뢰인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나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식탁에 앉았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 위를 비췄다. 홈캠 전단지 위에 빛이 닿았다. 나는 그 전단지를 집어들고 뒷면을 천천히 읽었다. 설치 방법, 앱 연동, 실시간 확인, 야간 촬영 가능. 글씨가 작았지만 다 읽었다. 실시간 확인, 그 세 글자를 읽으면서 나는 이게 감시인지 보호인지 다시 생각했다. 아이가 방문교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인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을 넘는 게 아닌 것도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스스로 낯설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아이를 보려는 게 아니었다. 남편을 보려는 것이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화면에 담길 것이었다. 그걸 알면서 전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크게 떨리지는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여보, 오늘 방문교사 왔다 갔어. 우리 딸 요즘 수학 실력 어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 네,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심화 문제 나간다고. 교재도 새로 가져온대요. 그래, 잘 됐네. 선생님이 꼼꼼하게 잘 가르치더라고. 내가 잘 소개받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아는 분이에요? 아직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그 말을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했다. 밥을 먹으면서 건넨 말처럼. 아, 예전에 같은 팀에 있던 후배 누나야. 아이 가르치는 거 한다고 해서 소개해달라고 했지. 왜? 아니요, 그냥요. 궁금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저를 들었다. 등이 싸늘해졌다. 같은 팀 후배 누나.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딸 방에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직접 소개한 사람이었다. 나 오늘 좀 일찍 자도 되지.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피곤한 게 잘 안 풀려. 자요. 먼저 자요. 나도 좀 이따 들어갈게요. 자요. 먼저 자요. 나도 좀 이따 들어갈게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는 한참 거실에 있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카드 내역이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갑 속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넣고 다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소개한 방문교사가 우리 딸 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밤 11시. 딸 방 불이 꺼졌다. 거실 불을 끄고 부엌 형광등만 켰다. 주머니에서 홈캠 전단지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다. 설치가 어렵지 않다고 했다. 앱 하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단지를 읽으면서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이 선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각했다. 홈캠 영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그냥 의심 많은 아내가 된다. 홈캠 영상에 뭔가 있으면 나는 그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있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의심하면서 웃는 얼굴을 하는 것, 방문교사 앞에서 어서 오세요를 말하는 것, 남편 밥을 데워주는 것, 그게 더 힘들었다. 모른 척하는 것과 진짜 모르는 것은 다르다. 나는 이미 알아버렸고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매일 조금씩 나를 갈아내는 일이었다. 전단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다. 오늘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서랍을 닫으면서 나는 내일 아침에도 이 생각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딸이 학교 가고 나면 혼자 이 서랍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었다. 세탁기 소리가 났다. 남편 셔츠가 또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엌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서랍 손잡이가 희미하게 보였다. 안에 홈캠 전단지가 들어있었다. 그게 지금 나한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다. 탐정단은 집 안을 못 본다고 했다. 블랙박스와 카드 내역은 깨끗했다.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밤은 서랍을 열지 않았다. 내일의 나에게 미뤘다. 그 미움이 도망인지 준비인지 몰랐다.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이미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결과가 왜 안도가 되지 않는지 생각했다. 결과가 없다는 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그 약봉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손끝에 감촉이 남아 있었다. 서랍 안에 홈캠 전단지가 있었다. 내일 아침 딸이 학교 가고 나면 나는 그 서랍을 다시 열 것이다. 그걸 알면서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소리가 오늘 밤 제일 낯설었다. 챕터 3, 73에서 94장. 밤 11시,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어 홈캠을 꺼내 들고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은 홈캠이 생각보다 작고 가벼웠다. 이 작은 것 하나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거실 형광등 불빛이 조용하게 밝았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내가 더 추한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의심하는 쪽이 나쁜 사람인가? 아무것도 모른 척 살면 덜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질문들을 혼자 받으면서 홈캠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 반복했다. 그러다 딸이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하던 목소리. 100점 맞을 것 같아 하던 목소리. 그 아이가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움직였다. 홈템 박스를 펼쳤다. 설명서를 꺼내 읽었다. 충전 케이블, 거치대, 앱 설치 순서.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늘 밤 충전해 두고 내일 딸이 학교 가고 나서 설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굳혔다고 생각했는데 손은 계속 흔들렸다. 충전 케이블을 콘센트에 꽂으면서 손끝이 2번 미끄러졌다. 홈캠을 충전기에 꽂고 거실 콘센트 옆에 두었다. 남편이 보면 뭐냐고 물을 것 같아서 수건으로 덮어두었다. 그 수건을 덮는 내 손이 우스웠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이 역해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나는 찬장을 보면서 내일 딸방 어디에 홈캠을 올려놓을지 생각했다. 책장 위 2번째 칸. 각도가 문 쪽으로 잡힐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낯설었고 그 낯섦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4시, 딸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한 뒤 혼자 딸 방에 들어갔다.
책장 위 두 번째 칸에 홈캠을 올려뒀다. 각도를 문 쪽으로 맞췄다. 렌즈가 문을 향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다. 아이들 소리가 더 잔인하게 평화로웠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시간에 나는 딸방 책장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다. 렌즈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방에서 나왔다. 문을 닫으면서 손이 문틈에 잠깐 끼었다. 아팠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앱을 열어서 홈캠이 연결됐는지 확인했다. 화면에 딸방이 보였다. 책상, 의자, 문. 내가 올려둔 책장 위 각도에서 방 전체가 잡혔다. 그 화면을 처음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내가 지금 우리 딸방을 보고 있었다. 딸이 없는 딸방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 화면을 껐다. 다시 켰다. 화면 속 딸방은 아무도 없이 조용했다. 책상 위에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어제 수업하다 놓고 간 것 같았다. 그 공책이 화면 속에 보이는 게 이상하게 미안했다. 공책한테 미안했다. 딸한테 미안했다. 그래도 화면을 끄지 않았다. 저녁 7시 마트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남편한테 저녁 좀 늦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마트에 들어가지 않았다. 차 안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홈캠 앱을 열었다. 화면 속 딸 방이 보였다. 딸이 책상에 앉아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딸이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차 안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숨을 내쉬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내가 틀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마트 주차장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8시 10분. 딸이 방에서 나갔다. 화면에서 딸이 사라지고 빈 방이 보였다. 나는 화면을 계속 봤다. 화장실 갔다 오는 거겠지. 물 마시러 나간 거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딸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빈 방이 화면 안에 가만히 있었다. 8시 15분. 딸방 문이 열렸다. 딸이 아니었다. 남편이었다. 남편이 딸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화면에 보였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손으로 휴대폰을 더 세게 잡았다. 남편이 왜 딸방에 들어가는 건지 가슴이 조여들었다. 남편이 딸 방문을 안에서 조심히 닫았다. 화면 속에서 문이 닫히는 게 보였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손바닥에 땀이 찼다.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다. 두 손으로 잡았다. 핸들에 기댄 팔꿈치가 떨리고 있었다. 8시 20분. 화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낮은, 한 번도 이상하게 들린 적 없던 그 목소리였다. 오늘은 받아쓰기부터 할게요. 늘 하던 말이었다. 그 목소리가 딸 방 안에서 남편과 함께 들렸다. 방문 교사였다. 우리 딸한테 받아쓰기를 가르치던 그 사람이었다. 어머님 하고 나를 부르던 그 사람이었다. 남편이 직접 소개해준 후배 누나였다. 그 사람이 지금 딸 방 안에 남편과 함께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한 채 차 유리창 밖을 봤다. 마트 간판 불빛이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다.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다들 평범한 저녁이었다. 나만 차 안에서 딸방을 보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조수석 바닥에 떨어졌다. 주워들었는데 화면이 꺼져 있었다. 다시 켰다. 화면 속 딸 방에서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방문교사 목소리였다. 딸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차 안에서 혼자 그 두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남편은 화면 속에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 각도 밖에 있는 것이었다. 오늘 이 단어 기억해요?
지난번에 어렵다고 했던 거예요. 천천히 써봐요. 손이 기억하게 해야 해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저번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봤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번엔 다음 문제 해봐요. 천천히 해도 돼요. 수업 소리였다. 진짜 수업 소리였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딸방에 있고 방문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게 전부인 건지, 그게 전부가 아닌 건지. 수업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듣고 있었다. 남편이 방 안 어디에 있는 건지 화면에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 각도 밖에 있는 것인지, 방문교사 옆에 앉아 있는 것인지 화면으로는 알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보이는 것보다 더 나빴다. 상상이 화면보다 더 선명했다. 8시 35분, 남편이 딸 방에서 나왔다. 화면 속에서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가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언제부터 숨을 참고 있었는지 몰랐다. 가슴이 뻐근했다. 수업 소리는 계속 들렸다. 방문교사 목소리, 딸 목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나는 차 안에서 마트 주차장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창밖에 사람들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다들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장을 보러 온 게 아니었다. 내가 봤다. 남편이 딸 방에 들어갔다. 방문교사가 거기 있었다. 수업 중에 들어간 것이다. 그게 수업을 확인하러 간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화면으로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다는 게 안 보는 것보다 더 나빴다. 마트 주차장에서 한동안 차를 움직이지 못했다. 남편한테 문자가 왔다. 마트 오래 걸려? 나 배고픈데.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뒤에 답장했다. 곧 들어갈게요. 문자를 보내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트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집어들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개선대 앞에서 카드를 긁는데 손이 떨렸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 걸렸네. 뭐 샀어? 나는 두부랑 콩나물이요. 하고 대답했다. 부엌으로 들어가 봉지를 내려놓으면서 방문교사가 아직 집에 있는지 확인했다. 딸 방 문이 닫혀 있었다.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오늘 선생님 늦게까지 하네. 딸이 어려운 거 하봐. 아까 방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집중해서 풀고 있더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였어. 그랬어요. 나는 뒤돌아서 남편 얼굴을 봤다. 딸 방에 들어갔다는 말을 스스로 했다. 잠깐 들어가서 봤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냄비를 불 위에 올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 있었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딸이 요즘 수학을 좋아하더라고. 예전엔 싫다고 했는데 내가 소개 잘 받은 것 같아. 소개 잘 받았다는 말이 두 번째로 들렸다.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렸다. 나는 된장을 풀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 분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봐도 답이 되는 말이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수업 끝났어요. 우리 친구 오늘 집중 잘했어요.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풀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 복습하고 심화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늦게까지 해주셨네요. 차 한 잔 드세요.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방문교사 얼굴을 봤다. 차분하고 단정한 얼굴이었다. 차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와 지금 이 얼굴이 겹쳤다. 오늘은 받아쓰기부터 할게요. 하던 그 목소리였다.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서요. 어머님, 오늘 공책 정리해뒀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음 주에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그 문을 보면서 한 발짝 움직이지 못했다. 차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이 문 뒤에서 난 것이었다. 오늘은 받아쓰기부터 할게요. 그 목소리가 남편이 있는 방 안에서 났다. 딸 방이었다. 딸 방에 들어갔다. 책장 위 홈캠이 그대로 있었다. 각도도 그대로였다. 나는 홈캠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오늘 이것으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생각했다. 남편이 딸 방에 들어갔다는 것, 방문교사가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것, 카메라 각도 밖에 둘이 함께 있었다는 것. 엄마, 나 오늘 어려운 문제 다 풀었어.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했어. 이번 시험에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나 잘할 거라고 했어. 잘했네. 손 씻고 저녁 먹자. 딸이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봤다. 선생님이 잘할 거라고 했다는 말이 귀에 걸렸다. 딸이 그 사람을 얼마나 믿는지, 오늘 그 방 안에서 남편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엄마, 선생님이 다음 주에 더 어려운 거 가져온대. 나 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나 할 수 있다고 했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있어. 일단 밥 먹자.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된장찌개를 저었다. 딸이 선생님을 믿는 만큼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그 차이가 저녁 밥상 위에서 선명하게 느껴졌다. 찌개 국물이 끓어올랐다. 오늘 저녁 뭐야? 두부 사왔으면 된장찌개 끓여줘. 나 배고파서 진짜. 마트 오래 걸렸네. 끓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나는 냄비를 저으면서 남편을 봤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까 딸 강에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방문교사가 수업 중인 방에 조심히 들어가 문을 닫았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 배고프다고 했다. 나는 된장을 풀었다. 내가 봤다는 걸 남편은 모른다. 마트 주차장 차 안에서 홈캠 화면으로 봤다는 걸 모른다. 나는 그걸 알면서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다. 두부가 도마 위에서 반듯하게 잘렸다. 손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그 안정이 이상했다. 내가 이미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회사 얘기를 했고 딸이 학교 얘기를 했다.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 찌개를 먹었다. 뭘 먹었는지 몰랐다. 두부인지 김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딸이 선생님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밤 10시 딸방 불이 꺼졌다. 남편도 일찍 잔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혼자 남았다. 나는 홈캠 앱을 열었다. 오늘 녹화된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8시 15분 남편이 딸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시간이었다. 손가락이 그 시간 위에 올라갔다가 멈췄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남편이 딸 방 문을 조심히 닫는 장면이 다시 보였다. 방문교사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오늘은 받아쓰기부터 할게요. 그 목소리가 화면 밖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영상을 껐다. 더 보지 않았다. 더 볼 수 없었다. 영상 하나로는 알 수 없었다. 남편이 딸방에 들어간 것, 방문 교사가 있었다는 것, 수업 소리가 들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웠다. 단정이 되면 무너지고, 단정이 안 되면 이렇게 흔들려야 했다. 어느 쪽도 끝이 없었다. 홈캠 영상을 저장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뒀다. 혹시라도 지워지면 안 됐다. 나중에 보여줄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누구에게 보여줄 건지는 몰랐다.
변호사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나한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일단 저장했다. 거실 불을 끄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차가웠다. 식탁 위에 딸 공책이 놓여 있었다. 방문교사가 정리해뒀다는 공책이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깔끔한 글씨였다. 공책을 펼쳐보다가 덮었다.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게 보였다. 딸이 따르는 게 이해가 됐다. 그게 더 나빴다. 미워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게 더 나빴다. 나쁜 사람이라면 쉬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게 더 설명이 되지 않았다. 공책을 서랍에 넣었다. 딸이 내일 아침 이 공책을 들고 학교에 갈 것이다.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고 자랑할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부엌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불빛만 남았다. 홈캠 영상이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었다. 8시 15분부터 8시 35분까지 20분짜리 영상이었다.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자고 있었다. 오늘 딸방에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방문교사가 수업 중인 방에 조심히 문을 닫고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 옆에 누워야 했다. 나는 최대한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몸을 옮겼다. 이불이 차가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면서 오늘 차 안에서 본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남편이 딸 방문을 조심히 닫는 장면, 방문교사 목소리. 오늘은 받아쓰기부터 할게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남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소리가 오늘 밤 제일 낯설었다. 이걸로는 부족했다. 영상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더 봐야 했다. 홈캠을 더 오래 돌려야 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 감아도 화면 속 장면이 보였다. 남편이 딸방 문을 조심히 닫는 장면이 눈 안에 남아 있었다. 더 보고 싶지 않았다. 더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았다. 더 보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시작한 것이었다. 딸 방 책장 위에 홈캠을 올려놓은 날부터 나는 이미 알겨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멈추는 법을 몰랐다. 챕터 4, 95에서 117장. 새벽 1시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홈캠 영상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이 바닥을 향했다. 남편이 늘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형광등이 밝았다. 집안 어디도 소리가 없었다. 귀에는 그 방문교사 말투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받아쓰기부터 할게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딸한테 늘 하던 말이었다. 그 목소리가 딸 방 안에서 남편과 함께 들렸다는 사실이 마치 우리 집 벽지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벽을 뜯어내도 그 목소리가 남아 있을 것 같았다. 결혼한 지 14년이 됐다. 딸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울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나왔을 때 남편 눈이 빨개졌다. 그 사람이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딸방에 방문교사를 들인 사람이 지금 저기서 자고 있었다. 식탁 위 냉수 한 잔이 식어 있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이 뜨거웠다. 코가 막혔다. 숨이 얕았다.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울면 좀 나을 것 같았는데 몸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식탁 위에 뒤집어 놓은 휴대폰만 보였다. 저 안에 영상이 있었다. 이 집에서 14년을 살았다. 남편 셔츠를 빨고, 남편 밥을 차리고, 남편 지갑을 주워 담았다.
그 지갑 안에서 약봉지가 나온 날부터 나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이야기가 딸 방에서 끝났다. 새벽 1시 부엌이 그 결말을 혼자 알고 있었다. 새벽 2시 홈캠 영상을 다시 열었다.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딸방 문을 조심히 닫는 장면이 다시 나왔다. 방문교사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다. 분노가 슬픔보다 단단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영상을 저장했다. 클라우드에 올렸다. 카드 내역 파일을 다시 꺼냈다. 탐정단이 정리해준 파일이었다. 주유소, 약국, 식당, 편의점. 깨끗하게 정리된 내역이었다. 그런데 약국 내역이 눈에 걸렸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약국에서 산 거라면 카드 내역에 있어야 했다. 없었다. 현금으로 산 것이었다. 현금으로 샀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지갑에 숨겨뒀다는 것도 기록을 남기지 어려는 것이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한 것이었다. 나는 카드 내역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홈캠 영상 옆 폴더에 저장됐다. 블랙박스 파일도 따로 저장했다. 탐정단이 확인한 동선 파일이었다. 회사, 집, 마트, 그게 전부인 운선이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클라우드에 저장된 홈캠 영상 파일과 함께 정리했다. 폴더가 닫혔다. 새벽 3시, 부엌 형광등이 조용하게 밝았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딸 방 불은 꺼져 있었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내일 아침 저 아이가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갈 것이다. 내가 오늘 밤 뭘 봤는지 모른 채로. 그 생각이 부엌 불빛보다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했다. 지금 이 식탁에서 새벽 3시에 혼자 울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딸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겠다. 딸이 집에 있는 동안은 엄마 얼굴을 하겠다. 그 약속이 나를 식탁 앞에 붙잡아 두었다. 아침 7시. 딸이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했다. 나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다. 미역국이었다. 딸이 좋아하는 것이었다. 국자로 국을 뜨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릇에 담아냈다. 아무 일 없는 얼굴이 가능했다. 밤새 혼자 연습한 덕이었다. 거울 앞에서도 한번 해봤다. 엄마, 오늘 미역국이야? 나 이거 좋아하는데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학교 급식이랑 달라. 국물이 더 진해. 그래, 많이 먹어. 오늘 수학 시험 있다고 했지? 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잘 기억하고 있어? 응, 선생님이 딱 그 유형 어제 알려줬거든. 나머지 정리 방법이랑 문장 끊는 것도. 선생님이 이번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잘 볼 수 있을 거야. 밥 다 먹고 가. 나는 딸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다. 아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어젯밤 딸 방 안에 남편과 함께 있었다. 그걸 알면서 딸 머리를 쓸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엄마, 오늘 선생님 오지? 시험 결과 나오면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말할 거야. 선생님이 되게 기뻐할 것 같아. 저번에도 잘했다고 스티커 줬거든. 오늘은 엄마가 같이 있을 거야. 딸이 고개를 들고 나를 봤다. 나는 그 눈을 보면서 웃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게 가능했다. 오늘은 엄마가 있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다. 입에서 나온 말인데 결심처럼 들렸다. 내 목소리가 낯설었다. 엄마, 오늘 집에 있어? 그럼 시험 끝나고 바로 집에 올게.
엄마한테 결과 먼저 말할게. 선생님보다 엄마한테 먼저 말해줄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딸이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문을 보면서 한동안 서 있었다. 아이가 모른다. 엄마가 어젯밤 새벽 3시까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걸 모른다. 그걸 모르게 해야 했다. 지금은, 아직은. 오전 10시 방문 교사한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 수업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쓰는 손이 멈칫했다. 내가 왜 죄송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도 지웠다. 다시 썼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걱정이 되네요. 우리 친구 오늘 시험 있다고 했는데 결과도 궁금하고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제가 전화 드려도 될까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걱정이 된다는 말이 화면 위에 남아 있었다. 어머님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귀에 걸렸다. 오늘은 받아쓰기부터 할게요 하던 같은 사람이었다. 딸한테 손이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던 사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오전 11시, 노트북을 켰다. 탐정단 파일을 열었다. 남편 카드 내역, 동선 정리 파일, 날짜별 이동 기록, 하나씩 폴더에 정리했다. 폴더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할지 몰라서 날짜로 했다. 그 날짜 폴더 안에 홈캠 영상이 들어갔다. 8시 15분부터 8시 35분까지 20분이었다. 파일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새벽에는 눈물도 나지 않았고 지금은 손도 떨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 무감각해진 건지 아니면 분노가 슬픔을 다 눌러버린 건지 알 수 없었다. 폴더를 닫으면서 저장 버튼을 눌렀다. 단단하게 눌렀다. 2번 눌렀다. 파일이 3개였다. 홈캠 영상, 카드 내역, 블랙박스 동선. 내가 혼자 모은 것들이었다. 탐정단에 50만 원을 쓰고 마트 주차장에 앉아서 차 안에서 화면을 보고 새벽 2시에 클라우드에 올린 것들이었다. 이것들이 지금 내 손안에 있었다. 남편은 모른다. 점심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나무는 아무것도 모른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 되는 것이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됐다. 딸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결혼을 지킬 것인가? 체면을 접고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무엇보다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3가지가 식탁 위에 놓인 것 같았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어느 것도 쉽지 않았다. 어느 것도 깨끗하지 않았다. 어느 길로 가도 나는 다친다. 그걸 알면서도 선택해야 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다. 방문교사가 그 방에 다시 오면 안 됐다. 수업을 쉬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남편이 소개한 사람이었다. 남편이 계속 오게 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딸 방 문을 열었다. 책장 위 홈캠을 내려서 서랍에 넣었다. 영상은 클라우드에 있었다.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빈 책장 위를 닦았다.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방을 정리해뒀다. 책상 위 공책을 반듯하게 놓았다. 아이 방이 아이 방으로 남아있어야 했다. 오늘 하루는. 딸 방을 나오면서 문을 닫았다. 손에 열쇠가 있었다. 잠그지 않았다. 아직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딸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했다. 이건 통제였다. 내가 이 집에서 처음으로 가진 통제였다. 오후 3시 딸이 집에 왔다.
현관 열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 나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이 얼굴이 밝았다. 볼이 빨개져 있었다. 뛰어온 것 같았다. 시험을 잘 본 얼굴이었다. 엄마, 수학 다 맞은 것 같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했거든. 나머지 정리 딱 맞았어. 국어도 잘 본 것 같아. 선생님한테 빨리 말하고 싶은데 선생님 오늘 오셔? 오늘은 선생님 안 오셔. 엄마가 잠깐 쉬자고 했어. 딸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웃었다. 웃는 게 가능했다. 연습이 됐거나 아이라서 가능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실망한 얼굴을 했다. 왜요? 선생님한테 시험 결과 말하고 싶었는데 언제 다시 오셔? 다음 주에는 오시지? 선생님이 심어 문제 가져온다고 했는데. 좀 이따가 다시 생각해 볼게. 오늘은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딸이 잠깐 표정을 굳혔다가 알았어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딸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걸 알았다. 그게 지금 제일 마음이 아팠다. 딸이 방에 들어가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내가 잘라내야 한다. 아이한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왜 안 오는지 아이가 물으면 나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 거짓말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나만 안다. 오후 5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 오늘 좀 늦어. 거래처 일이 생겼어. 나는 알겠어요 하고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다. 홈캠 영상이 있었다. 카드 내역 파일이 있었다. 블랙박스 동선 파일이 있었다. 내가 모은 것들이었다. 남편은 이것들이 있다는 걸 모른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만날 것인지, 남편과 먼저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모을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딸 방 문부터 잠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었다. 오후 6시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문이 열렸다. 나 왔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딸 방으로 걸어가서 문을 잠갔다. 잠금 소리가 났다. 남편이 늘 욕실 문을 잠그는 소리와 같은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내면서 거실로 나왔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왔어. 오늘 많이 피곤하다. 거래처가 막판에 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늦었어. 딸은 어디 있어? 밥은 뭐야? 방에 있어요. 밥은 잠깐 이따가 차릴게요. 나는 소파에 앉은 남편을 봤다.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소파에 내려놓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퇴근 모습이었다. 14년 동안 봐온 모습이었다. 나는 그 평범함을 보면서 준비한 말을 꺼냈다. 당신, 딸 방에 왜 들어갔어요? 나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새벽부터 낮까지 혼자 연습한 것이었다. 부엌에서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혼자 했던 연습이었다. 뭐? 딸 방? 수업하는 거 잠깐 보러 간 거잖아. 내 딸 공부 어떻게 하나 보는 게 뭐가 문제야? 왜 그걸 물어놔? 수업 중에요. 방문 교사가 있는데 문을 잠그고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눈을 떼지 않았다. 14년 동안 이 사람 얼굴을 봐왔다. 저 얼굴이 진심일 때와 아닐 때를 나는 안다. 지금 저 얼굴이 어느 쪽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뭘 봤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나는 그냥 딸 수업 잘 되고 있나 보러 간 거라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 게 맞으면 왜 문을 잠갔어요?
방문교사가 수업하고 있는데 왜 문을 잠그고 들어갔어요? 나는 남편 얼굴을 계속 봤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들은 클라우드에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잠그긴 뭘 잠가? 그냥 들어간 거라고. 당신 지금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딸 수업 어떻게 하나 본 것뿐이야.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말이 계속됐지만 듣지 않았다. 봤다는 말 하나를 꺼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남편의 대답이 무엇인지보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클라우드에 영상이 있었다. 카드 내역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딸방 문 잠갔어요. 열쇠는 나한테 있어요. 나는 그 말도 했다. 남편이 멈췄다. 잠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남편은 알고 있을 것이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딸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내가 열 것이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이었다. 야, 무슨 짓이야? 딸방을 왜 잠가? 내가 뭘 했다고? 말을 해야 알지.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제대로 말해봐. 뭘 봤다는 거야?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남편 얼굴을 다시 봤다. 당황한 얼굴이었다. 억울한 척하는 얼굴이었다. 14년 동안 저 얼굴을 봐왔다. 저 얼굴이 진심일 때와 아닐 때를 나는 안다. 지금 저 얼굴이 어느 쪽인지 나는 오늘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이 알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밥을 차려야 했다. 딸이 배고플 것이다. 남편 밥도 차려야 했다. 그게 오늘 저녁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분노는 내 것이었다. 밥은 딸 것이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부엌에 있었다.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눈이 뜨거워졌다. 새벽부터 나지 않던 눈물이 지금 나오려고 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가 크게 났다. 그 소리 뒤에 숨어서 눈을 깜빡였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했다. 부엌에서 혼자였지만 남편이 거실에 있었다. 울지 않았다. 물소리가 컸다. 엄마, 나 배고파. 저녁 뭐야? 오늘 시험 잘 봤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줘. 내가 도와줄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딸이야. 오늘은 미역국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데워줄게. 딸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냄비를 올렸다. 아이가 웃는 동안은 내가 무너지면 안 됐다. 아이의 웃음이 나를 세워두는 기둥이었다. 그 기둥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했다. 저녁을 차렸다. 남편도 식탁에 앉았다. 딸도 앉았다. 셋이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딸이 시험 얘기를 했다. 남편이 잘했다고 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 식탁이 얼마나 더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모르는 게 지금은 다행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딸방 문 열쇠가 내 주머니에 있었다. 클라우드에 영상과 파일이 있었다. 남편에게 봤다는 말을 했다. 그것들이 지금 나한테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게 오늘 내가 세운 것이었다. 밥을 다 먹고 딸이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도 소파로 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는 손이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안정적이었다. 설거지가 끝나면 나는 다시 이 선택 앞에 서야 할 것이었다. 결혼을, 체면을, 아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첫 질문을 던진 것은 복수의 시작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모른 척 살지 않겠다는 시작이었다. 딸방 문을 잠근 것은 경계였다.
영상을 저장한 것은 존엄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오늘 하루 혼자 세웠다. 물소리가 났다. 설거지가 끝났다.